네, 안녕하세요. 김은경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김수영의 제가 기계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기계시 앞에 보시면 이제 기계시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근데 뭐 시에 뭐 기계시라는 건 없죠. 근데 김수영이 기계를 가지고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참여시라는 개념하고, 그러니까 김수영이 우리가 생각하면 참여시하면 뭐 노동자가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김수영은 그게 역사가 나오고 이런 게 물론 김수영 씨는 4.19라는 잣대가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단 4.19를 논하지 않은 시인들은 김수영의 그 자장에서 칭찬받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박두진이라든지 신동엽이 굉장히 칭찬을 받죠, 김수영 시인에게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참여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거 틀린 게 뭐냐면, 김수영 시인은 그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몽상의 세계를.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 저는 단어를 명확히 구분해서 쓰거든요. 이렇게 멍 때리기가 있고, 생각이란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성찰이란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실천이란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책에, 지금까지 쓴 책에. 근데 생각하고 성찰은 틀려요. 멍 때리기도 틀리고. 멍 때리기는 그야말로 휴식의 단계, 아무 의식이 없는, 굉장히 필요하죠. 저 같은 사람은 멍 때리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급스럽게 멍을 때리는 단계는 정말 장자라든지 노자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또 실천에까지 이르는, 이런 멍 때리기라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생각도 상상, 몽상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참여문학 하면은 실천만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멍을 때리는 그 단계, 그리고 또 생각하는 단계, 몽상하는 단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김수영 시인은. 그리고 성찰이라는 게 단계가 틀린 게 뭐냐면, 성찰하고 생각이 틀린 게 뭐냐면, 그 실천의 맹아가 성찰에는 더 커요. 성찰은 왜 그러냐면은 의심이라는 게 꼭 들어가거든요. 데카르트가 성찰이라는 책을 썼을 때, 메디테이션, 성찰이라는 책을 썼을 때 의심하라예요. 제 1장이.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구절은 데카르트가 쓴 적이 없어요. 그걸 그 성찰이라는 책을 읽고 사람들이 지어낸 말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말로 하면, 제가 번역을 하면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의심한다예요. 나는 아니면 성찰한다. 생각과 성찰이 틀린 건, 성찰에는 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고난이 예견돼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은. 데카르트가 성찰을 썼을 때 그 의심이라는 게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우리의 감각을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이 난로 곁에 있는데, 그 데카르트 얘기입니다. 내 몸이 따뜻한 것은 25도여야 되는데, 감기가 걸렸을 때는 25도도 춥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에어컨이 돌고 있는데 감기 걸린 분은 이게 추울 수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란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데카르트는 거기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악마일 수 있다. 이 얘기를 썼죠. 성찰에다가, 1장에다가. 그러면서 머릿말에 겁나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써놓고 위험하면은 2판 낼 때 고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머릿말에. 소르본 대학 신학부 교수들이 내 책을 읽어줬다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예요. 100몇만 명이, 뭐 어떤 프랑스의 어떤 도시에서는 400여 명을 한꺼번에 마녀 사냥해서 죽인 적도 있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데카르트는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 악마일 수 있다. 악마죠. 지금도 악마를 설교하고 헌금을 받는 이런 악마들이 있죠. 목사라고 할 수 없는, 물론 기독교 전부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몇몇 나쁜 사기꾼들 때문에 그 기독교라는 불명예의 말을 듣는데, 김수영 시인은 그 성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동주를 강의하다가, 윤동치 씨는 성찰을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해요. 윤동주가 이육사처럼 기관총을 들었습니까? 김교심처럼
공장에 있다가 노동자를 살피다가 죽었습니까? 근데 성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찰 안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우리 얼마나 제가 그때 그 대구에 가서 의사들 모임에서 강연하는데 그때 나온 질문이에요. 의사 한 분이.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여기 가까운데 도지사가 좋은 일 한다고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인데 성찰 안 해서 실수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냐고.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위대한 일을 할 때 목회자고 정치가고 학자고 성찰 안 하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성찰 안 하면. 김수영 시인은 여러 가지를 성찰하는데 이 참여시를 쓴다고 하면서 역사도 중요하고 노동도 중요한데 이분은 이 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식물과 기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기계를. 그러니까 이 과학을 갖다가 쓰는 것이 참여 문학이냐? 아니요. 김수영 씨는 과학을 쓰는 것을 참여 문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텍스트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김수영 시인은요. 제가 이 제목을 쓴 이유가 시로 쓴 자서전. 시 자체가 자서전이에요. 일기예요. 모든 시에 탈고 날짜가 쓰여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죠? 까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가 그래요. 거의 모든 작품에 날짜가 쓰여 있어가지고 언제 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기장하고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누가 그렇죠? 정종이 그렇고 천상병이 그래요. 제가 지금 신문 연재하는 칼럼에 천상병 글을 넘기고 왔는데 아마 어제 제가 수락산 천상병 김은교 치면 아마 글이 뜰 거예요. 제가 칼럼을 넘기고 왔습니다. 천상병도 일기처럼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꼭 모든 산문에 오늘하고 날짜가 나와요. 뭐 매화꽃이 만발하다 이렇게 나오고. 예. 근데 김수영도 모든 시에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시가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시로 쓴 자서전인데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3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꽤 진행했죠?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부에 이 고전의 세계, 뭐 이런 시들을 쓰다가 2부에 이제 54년까지의 전쟁과 포로와 그 어두운 시를 쓰다가 이제 밝음의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긍정의 시기를. 이게 이제 마포구에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55년 6월 달에 마포구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정말로 그 양계와 식물적 상상력으로 식물시를 쓰는데 기계에 대한 시가 이때부터 나와요. 기계에 대한 시가 쭉 6.25 때부터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면요. 기계가 뭐냐면 네. 여기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이쪽이죠. 예, 여기죠. 지금 영풍 아파트가 있는데 이 마포구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포구인데 여기가 예전에 서강이라고 해서 시골이었어요. 50년대, 60년대까지도 아파트 같은 거 뭐 건물도 없고 여기 이제 이쪽이 서강대학교가 있죠. 위로 보면. 그래서 이 집터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성북구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폭포라는 시도 썼는데 사실은요. 그 별장집에서 조그만 폭포가 내리는데 그 소리는 좋았는데 그 별장지기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귀가 나빠가지고 라디오를 크게 튼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이거 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김수영이 이사를 계획합니다. 이사를 가자. 여기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짐을 이제 바리바리 쌉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드디어 55년 6월 달에 여름에 남은 연탄을 트럭에 잔뜩 싣고 여기로 이사 가는 겁니다. 마포 서강에 이사 가서 지금은 여기가 이제 집이 많지만 그때는 그냥 한강이 그냥 보였대요. 집에서 언덕에서. 그래서 김수영 씨를 보면요. 언덕에서 구름 위에 이제 쓴 시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높은 지구에서 이렇게 쓴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집터가 높아가지고 지금도 집터가 높지만 그래서 이제 김수영 집이 여기죠. 김수영 집이 여기서 아까 보시면 이렇게 한강이 이쪽에 흐르는 겁니다. 서강이라고 있고 김수현 시인이 돌아가신 곳이 이 집 앞이에요. 아파트 좀 바로 앞에서 여기서 버스 사고가 난 거죠. 이게 2차선 그 당시엔 포장이 되지 않은 버스 종점이 여기 마포 버스 종점이 있었는데 막차가 나가고 들어오는 차가 겹치는데 길이 좁으니까 도로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의 인도라는 구분도 없는 그 시골길에서 그쪽을 걷다가 퍽 하는 소리가 났더래요. 버스가 그냥
머리를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떡집 아저씨가 이렇게 와서 들어옵니다. 집으로 와가지고 그 댁 아저씨가 돌아가신 것 사고 난 것 같아요. 그냥 씻고 갔는데 그 댁 아저씨가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마침 요 파출소에 백차가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막 얘기를 했대요. 사고 나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버스에 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버스 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가가지고 지금 그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지금 적십자병원이죠. 거기에 있는 걸 이제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벌써 의식이 좀 있었대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죽어가는 이제 김수영을 본 거죠. 자, 이 집입니다. 이 집부터. 여기서 조그만 집을 샀다가 땅을 점점 사가지고 1000평 가깝게 이제 땅을 산 거예요. 이제 부자가 돼가면서 김수영 시인의 후기 시는 부자가 돼서 불편한 거예요. 의자가 많아 불편하다 뭐 이런 시들이 나오는 거죠. 막 금성 라디오가 생겨서 불편하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김수영 집터 바로 집 크기 아주 비슷하게 아파트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여기 이제 축대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축대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집 들어가는 입구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죠. 요게 축대죠. 요렇게 아파트 건물 이 딱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여기 확인을 하고 이 집을 지을 때 이제 사모님이 맨 처음엔 그냥 그 닭하고 뭐 닭 7마리인가 키우는데 이게 막 점점 불어나가지고 사료값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닭을 막 주고 달걀도 막 사람들 나눠주고 공짜로 막 이렇게 생활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집도 그야말로 이 목욕탕도 선교사들이 쓰던 거 이렇게 벽돌 영국 선교사 집을 허물면 그 벽돌을 다 받아다가 외장을 붙이고 근데 그게 김수영 씨는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불편해가지고 집에 이제 보면 집이 맨 처음에 요만했던 것이 점점 붙여져가지고 커지는 겁니다. 부엌도 만들고 여기 목욕탕을 만들었대요. 욕조도 아주 좀 모양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영국식 이런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김수영 문학관에 있으면 이게 8인조 큰 식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8인용 식탁 쓰는 집이 없죠, 그러죠? 지금도. 근데 그냥 사모님이 그 큰 식탁을 쓴 거예요. 김수영 시인이 이 위대한 식탁을 그냥 자기 혼자 썼다는 것이죠. 자기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김수영 시인이 얘기하면 사모님이 시를 받아 쓰는 식탁으로 이게 쓴 거죠. 이거 사모님이 그려주신 거. 요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미니어처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모님 살아계실 때 요거를 만들었는데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꽃밭이 있고 그래서 제가 기운을 주라라고 노래를 지었죠. 기운을 주라. 채소밭가에서 달리아가 쓰러지지 않게 그런 가사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장독이 있고 아까 여기 아파트 축대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입구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죠. 여기가 집 입구였고 그대로.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아파트 입구 우리 집 앞에 거기다 입구를 아주 비슷한 위치에 집 입구 여기에다가 아파트 들어가는 현관이 딱 있다고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피아노가 있죠. 그 김수영 씨는 이걸 되게 필요했던 거예요. 피아노라는 시가 있어요. 서재 옆에 피아노가 있으니. 근데 이런 걸 자꾸 사다 놓는 거예요, 사모님은. 이게 막 너무너무 피곤하고 또 여기 병풍이 죽을 때까지 있었던 병풍이 있었죠. 책장하고 뒤에 병풍이 있었던 겁니다. 병풍이란 시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이닝도 있고 지하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사 여기 닭 키우던데 닭 이런 집들을 이제 이제 배경을 알면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 바로 여기 이 아파트촌 지금 들어가는 입구, 여기 버스 정류장 여기다 뭔가 뭐 사망지를 이렇게 표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그래도 마포구에서 뭔가 좀
여기 집터라고 그래도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김수영 시인이 거의 몇 년간이죠? 68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55년부터 살았으니까 몇 년간이죠? 13년, 14년 이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현판 같은 거 하나 둘만한데요, 김수영 시인이. 마포구의 자랑이죠. 김수영 시인이 마지막에 있었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가 4차선인데 그 당시에 2차선이었고 여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여기서. 김수영 시인이. 예, 바로 집 앞에서. 그때 그 무렵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살았을 때, 이사 갔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30년생이니까 55년이면 몇 살이죠? 30년생이 아니라, 21년생이니까 몇 살이죠? 55년이면? 30살이죠? 그때 제일 가까운 사진이 이거예요. 아주 예쁘죠, 그죠? 아주 예쁜 사진입니다. 김수영 시인인데, 여기 아마 20대 후반 같이 보여요. 30살, 그 안팎, 1921년생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무렵, 이렇게 아주, 좀 험한 사진도 있겠죠. 근데 이 사진은 아주 깨끗하게 나온 사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드디어 3부에 들어갑니다. 3부에서 첫 시가 헬리콥터라는 시예요. 헬리콥터라는 시를 이제 얘기할 텐데, 이 시를 좀 읽으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설명을 해드리고 읽으면은 뭔가 뻥 뚫리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라는 시. 그래서 여기서 식물에 대한 시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기계에 대한 순환로, 라지에이터라고 그러죠. 우리 보일러라고 하는데 그런 기계에 대한 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구름 위의 파수병. 이 구름 위의 파수병이 언덕에서 사니까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은 거죠, 정말. 그 다음에 눈, 봄밤, 채소밭가에서 이 식물에 대한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밤이라든지. 그다음 파박가에서 이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19가 터지는 1960년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로 왔어요, 우리가. 야, 이 강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기계시로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연이 하라는 대로. 시작. 자연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그리고 자연이 느끼는 대로 느끼고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김수영 시인을 흔히 모더니스트라고 딱 규정을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시인을 리얼리스트, 모더니스트, 리얼리스트에 가깝죠. 모더니스트라고 딱 규정하기가, 시인을 노동시인, 무슨 불교 시인, 기독교 시인 이렇게 카테고리로 말하는 게 참 저는 시 쓰는 사람으로 불편해요. 하다못해 대학에서 영문학과, 국문학과 이렇게 불문학과 구분하지만 우리 작가 입장에서는요, 그게 없어요. 그냥 작가일 뿐이에요. 하다못해. 김수영 시인은 그야말로 자연에 대한 시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경시가 될 만한 시들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자연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대단히 스피노자적인 면들이 많죠. 근데 기계에 대한 시를 썼어요. 그 시가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라는 시인데, 자, 이거 보면 이제 그 글씨가 이렇게 글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헬리콥터 그리면, 여러분 헬리콥터 그리면 이거 전쟁기다. 1955년에 쓴 거다. 그러면 이건 반전시다. 이거죠. 100%. 네이팜탄 그러면 반전시다. 그러니까 그걸 뒤집는 게 김수영이에요. 일반 고정관념을 뒤집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물론 전쟁과 역사가 있는데 반전에 대한 것도 있죠. 자유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 좀 더 인간 실존의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자, 기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런 구절을 했죠. 여기를 나중에 제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이 면을. 요거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시는 팽이가 돈다. 이게 한 7번 나오죠. 팽이가 도는 걸 보고 감옥에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팽이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삶의 의지를 느낀 거예요. 내가 이게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소주만 먹고 있으면 안 되지. 팽이가 저렇게 도는데 내가 살아야지. 그 시가 달나라의 장난이에요. 그죠?
이 운명처럼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데 팽이는 돌아가는 거야. 그거를 이제 놀이터에 갔다가 김수영이 이렇게 보고, 아이들이 노네? 그걸 느낀 거죠. 놀이터에 자주 갔어요. 이런 말을 왜 하냐고요? 꼼꼼히 보면 다 나와요. 일기에 나오죠. 일기에 보면 김수영이 놀이터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1954년 11월 28일 일기에 보면 이렇게 놀이터에 가서 중국인 소학교 운동장에 갔더니 이거 삥끔삥끔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린 거예요. 김수영 일기, 김수영이 손으로 그린 거죠. 이거 보고 이런 운동기구에 매달려서 아이들이 째째거리며 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걸 보는 걸 좋아했대. 굉장히 니체적이죠. 아이들을 보는 걸 좋아하는 거. 니체는 인간의 단계에서 위버맨시, 가장 높은 단계가 아이의 단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윳빛 황혼 유리창 문 앞을 스쳐가고 이 초겨울 메마른 운동장에서 어느덧 아이들의 자체가 없어지고 만다. 운동장 저편에는 서울의 유수한 빌딩들이 두부조각같이 서 있고 그 아래 고깃정같이 깔려있는 벽돌집에는 전깃불이 금가락지 같은 태를 두르고 비치고 있다. 네, 아이의 삶과 아이의 아직까지 비극을 모르는 아이의 삶과 욕망에 젖어 있는 도시를 비교하고 있다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달나라의 장난 마지막이 이렇게 나와요.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에 성인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성인들은요, 쓰러질 듯 하면서 딱 서 있어요. 중심을 잡고. 그게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우리 김현 교수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김현 교수님 강의하시는 노자도 그랬고, 공자, 특히 맹자, 묵자도 그랬고, 쓰러지지 않고 서 있다고요. 쓰러질 것 같은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세차 운동이라고 그러죠. 쓰러질 것 같으면 무게가 크면 클수록 일어나요. 진중하고 내 삶을 성찰하는 사람일수록 쓰러지지 않아요. 팽이의 기계적인 원리예요. 그걸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이거 니체죠. 니체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너도 나도 셀프 롤링스 휠스, 스스로 도는 힘. 이게 위버맨 씨에게 필요한 단계입니다. 남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돌아야 해요. 도움을 위하여. 근데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현 교수님이 이런 시민학당을 만들고 더 탐사해서 이 시민학당을 만드는 이유는 장기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가. 프랑스 혁명 100년 이상 걸렸어요. 100년 이상 걸렸어요. 제가 예전에 명동 성당 앞에서 새벽에 집회를 하는데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데 촛불을 안 켜고 있었어요. 그래서 꾸벅꾸벅 조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앉더라고요. 말더듬이에요. 그래서 말을 더듬네. 아저씨 그래. 예. 제가 양평에서 왔는데요. 예. 그러더니 이게 옷을 이렇게 열어요. 촛불 좀 켜주세요. 주머니에 양초가 막 윗주머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이걸 켜달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제가 그냥 노가다 하는데 촛불을 켜주세요. 제가 그때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장기전이구나. 불란생명 100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촛불을 100년 동안 켜야 있더라고요.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해 나 스스로 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살기 위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자, 이겁니다. 우리 교수들이 이번에 제가 이제 민교협도 가입돼 있고 여러 지식인 채널 가입돼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의 그 굴욕적인 회담을 하고 또 이번에 하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하자마자 억압이 오고 있어요. 억압이 오고 있고 연구비나 또 사찰받는 교수도 있고 뭐 이거 얘기해도 됩니다. 이제 지역에 강연 보고를 했느냐 이런 거 사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이사장으로 있던 사람들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사 상임이사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잘리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이게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공부한다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스스로 도는 힘이 아니라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해서 도는 거예요. 우리 김영 교수님 인하대에서 뭐라 그러죠? 교수협의회라고 그러네. 예, 교수협의회. 그 온갖 어려운 걸 하시면서 그거 하시면서도 명예교수를 유지한다는 건 존경받는다는 것이죠. 교수들이 다 동의해줘야지 명예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20년을 넘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팽이가 돈다고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성인들은 쓰러지지 않고 도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데 오히려 쓰러지면 그게 세차 원리에 의해서 가벼운 거는 그냥 쓰러져 버려요. 무거운 건요 더 돌아요. 그게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회전관성. 회전관성이래서 50g짜리하고 120g짜리가 똑같은 힘으로 돌리면 반지름하고 질량에 비례해서 더 많이 도는 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김수영이 그냥 어린애들 놀이터에서 팽이 도는 걸 봤겠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과학적인 인식이죠. 이런 걸 보면 야, 김수영이 그 과학적인 인식을 했겠구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55년 1월 5일 이씨 썼을 때입니다. 이 헬리콥터 썼을 때 55년 헬리콥터가 55년에 쓴 거니까요. 바로 같은 시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톱니바퀴 그린 거예요. 톱니바퀴 이렇게. 이런 그림이 아니다. 일기입니다. 이런 그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려놓고 보니까 잘 안 그린 거예요. 못 그린 거예요. 잘 안 그려가지고 무슨 기계의 치자 같은 것이 나의 몸을 위해서 돌아간다. 치차가 이거예요. 치차. 하구르마라. 이게 제 글씨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 책을 그냥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빨이잖아요. 이빨 자동차. 그러니까 톱니바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했고 한국말보다 일본말이 능통했어요. 21년생인데 45년에 해방됐으니까 24살, 25살까지 일본어권에서 살은 애예요. 그러니까 거의 귀국자녀예요. 대학생 때까지 외국에서 살다 온 애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치차라고 일본어로 쓴 거예요. 무슨 톱니바퀴 같은 것이 나의 몸 위에서 돌아간다. 내 몸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아쿠다가 류노스케가 마지막 소설이 톱니바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표지가 이렇게 머릿속에 톱니바퀴가 들어있는 게 나와요. 뭔가 내 속에, 그래서 이제 자살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 속에서 내 의지와 달리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있다. 문학은 나의 복부와 이 기계와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복부, 정말 복부의 몸의 신체, 코포럴 라이팅, 몸으로 쓰는데 그러면서 치차, 톱니바퀴처럼 뭔가 돌아가는 게 있는 거죠. 기침이 다르고 넓적다리가 차고 시리다. 문학을 위하여서는 의식적으로 몸의 병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무시무시하죠. 우리 여기 김정희 교수님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소프라노입니다. 김정희 교수님.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음악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은 가장 빈천해도 좋다. 망가져도 좋다. 이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가가 되고자 했을 때, 한 폐병 3기기 정도 돼야지 작가가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그때 저희 형님이 포장마차 할 때였는데, 예, 열심히 한 4개월 먹으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더라고요. 술 안 먹는 친구가 몸에 안 맞는 거죠. 어느 날 이게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래요. 식중독하고 비슷해요. 온몸에 이렇게 시뻘겋게 나오면서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빼내라고 계속 링게르로 하고 술이 몸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제 주량이 1년에 소주 한 반병 정도 됩니다. 1년 주량이. 1년 정장이 소주 반병 정도 되고 1년 주량이. 그런데 막걸리는 잘 마셔요. 막걸리. 근데 가끔 문제는 한 10년 주량을 하루에 그 다음에 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문제인데, 우리의 몸으로 글을 쓰고 그 몸에서 나오는 것이 기계로 인식하는 거, 이거 굉장히 들레지적이죠. 들레지가 우리를 갖다가 기계처럼
이 접촉하면 기계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손으로 글을 쓰면 글 쓰는 기계입니다. 저는 요즘에 소설을 쓰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 2주째 소설만 쓰고 있어요. 막 이걸 막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운동을 안 간 지가 지금 2주가 넘었어요. 막 집에서 아들이 아빠 좀 운동 좀 하세요. 근데 막 생각이 나오니까 놓칠까봐 막 쓰는 거예요. 제 얘기를 갖다 제 얘기 쓰면 잘난 척 같으니까 막 5명한테 쪼개가지고 이름을 정해서 민수, 지호, 광진이 찍어가지고 막 걔네들이 체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글을 쓰면요 몸에 병을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도 이거 위험한 단계죠. 사실은 위험한 단계인데 이 정도로 이제 글을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김수영이 기계를 이 정도로 인식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달나라의 장난부터 그러니까 1953, 4년 그때부터 기계를 인식해서 기계에 대한 시가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금속 라디오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순환로 라지에이터를 갖다가 인간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그 라지에이터라고 있잖아요. 순환로. 그게 나다. 고독하게 있다가 뜨거워질 때 2, 3개월만 확 뜨거워진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월은 고독하게 지내는 거. 그게 신의 자세고 그게 나다. 라지에이터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신이다. 나는 그 신을 갖고 싶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자기가 기계를 느낄 때는 어땠냐면 번역할 때요. 번역할 때는요, 여러분 성찰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기계처럼 써야 돼요. 왜 이 사람 문체가 왜 이렇지? 저는 이제 번역하다 우찌무라 간조는 왜 이렇게 지식이 문체인데 오수기 사카에는 왜 이렇게 노동자 문체야? 또 오키나와 문학 읽으면 사투리가 막 나와서 이거 알지를 못해요. 오키나와 사투리가 나오면 번역을 못해요. 우리 제주도 사투리처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지? 전라도 말로 번역할 수도 없고 이 사투리를. 그래서 번역이라는 것은 내 주관을 다 버리고 번역하려는 글이 작가가 생각하는 생각만 살려줘야 한다. 내 생각 놓으면 안 돼요. 그냥 작가가 쓴 걸 기계처럼 옮겨줘야 돼요. 그때도 기계죠. 나는 생각이 죽은 기계가 돼요. 생각이 없는 기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김수영이. 달나라의 장난 쓸 때도 그렇고 돌아가게 제대로 번역할 수 있다. 이때 기계란 내 주관이 사라진 부정적인 상징이면서도 김수영에게는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계에 대한 시들이 많아요. 네이팜탄, 헬리콥터, 순환로, 금속 라디오.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만 봐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김수영 씨를 이해하는 게 뭐가 뻥 뚫릴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인간을 기계에다 은유하는 게 아니라 기계나 꽃이 얘기하는 바를 들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은유법이 아니에요. 은유법이 아니라 그 기계의 모습을 간단히 관찰하고 그냥 기계를 살려내요. 꽃을 보고 꽃을 그대로 살려내요. 풀이 그건 거예요. 풀이란 시가. 그냥 풀을 보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그대로 살려내요. 김수영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겁니다. 이제 헬리콥터. 헬리콥터가 우리 한국에 헬리콥터가 들어온 게 6.25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이제 헬리콥터를 보고. 근데 특히 김수영이 봤던 헬리콥터는요, 이따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투명한 헬리콥터예요. 잠자리같이 유리로 되는 헬리콥터가 이 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헬리콥터도 이따 사진에서 보여드릴 텐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은 헬리콥터가 붕 뜨죠. 근데 이 상승의 의지를 김수영은 굉장히 그 역동성을 좋아했습니다. 상승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푸른 하늘이라는 시에 보면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그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된다. 자유를 위하여 비약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 것을,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 것을. 노고지리가요, 저는 이제 수락산에 가끔 올라가는데 노고지리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엄마 노고지리가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새끼 노고지리가 죽는 거예요. 살려면 죽으라고. 이 자유를 위해서 고독하게 날개짓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혁명에는요,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한다는 것인가를 막 그냥 태극기 부대처럼 태극기 부대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중이 아니라 다중이 돼야 돼요. 멀티튜드. 한 명 한 명이 고독한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깨어있는 지성의 조직적인 힘이라고. 그죠? 그 힘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혁명은 고독해야 되는 거예요. 노고지리처럼. 그래야지 노고지리처럼 우리 종달새죠.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 쭉 김시영. 그래서 이 헬리콥터를 읽을 땐 이 시와 같이 읽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인식들이 나중에 4.19의 혁명의 시와 이어지는 거죠. 60년대 혁명시. 제가 얘기하는 혁명시라고 하는 시들과 이어집니다. 제가 이 시를 좀 부탁을 했는데 우리 김정희 교수님 오셨는데 좀 읽어주셔도 실례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제가 갑자기 우리 제주대학교 음대 소프라노 김정희 교수님 제가 낭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헬리콥터. 사람이란 사람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어두운 대지를 차고 이력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우매한 나라의 어린 시인들이었다. 헬리콥터가 풍선보다도 가볍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사람은 서름을 아는 사람이지만 또한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도 서름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의 말을 잊고 남의 말을 하여 왔으며 그것도 간신히 떠듬는 목소리 밖에는 못해왔기 때문이다. 서름이 서름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젊은 시절보다도 더 젊은 것이 헬리콥터의 영원한 생리이다. 1950년 7월 이후 이 나라의 비좁은 산맥 위에 자태를 보이었고 이것은 처음 탄생한 것은 물론 그 이전이지만 그래도 제특이나 카하고보다는 늦게 나왔다. 그렇지만 린드버그가 헬리콥터를 타고서 대서양을 횡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동양의 풍자를 그의 기체 안에 느끼고야 만다. 비애의 수직선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그의 서른 모양을 우리는 좁은 뜰 안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항아리 속에서부터라도 내어다볼 수 있고 이러한 우리의 순수한 치정을 헬리콥터도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을 짐작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여 너는 서른 동물이다. 자유, 비애, 더 넓은 전망이 필요 없는 이 무제한의 시간 우에서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진흙도 없고 진창도 없고 미련도 없이 앙상한 육체의 투명한 골격과 세포와 신경과 안구까지 모조리 낙하시켜 가면서 안개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과감한 너의 의사 속에는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보이는 긍지와 선의가 있다. 너의 조상들의 우리의 조상과 함께 손을 잡고 초동물 세계 속에서 영위하던 자유의 정신의 아름다운 원형을 너는 또한 우리가 발전하고 교정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의 내가 전하는 자유의 마지막 파편에 스스로 겸손의 침묵을 지켜가며 울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보면서 또 이거 아까 기계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렸더니 좀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이란 사람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두운 대지를 차고 이륙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것은 우매한 나라의 어린 시인들이었다.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어두운 대지라는 디에르데, 대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수영 시에서.
거의 저는 이제 제가 다음에 낼 책이 니체와 김수영이에요. 논문을 이제 2편을 발표했는데 한 4편 정도 더 발표해서 이제 묶으려고 합니다. 그 하이데거를 통해서 니체를 읽은 거죠. 하이데거가 니체라는 책을 1, 2권, 2권을 두꺼운 걸 썼는데, 그 김수영이 남긴 본 책들, 이제 일본어 책들 보면은, 김수영 문학관에 보면은 니체를 읽은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념적으로, 몽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지에서. 근데도 그 어려운 대지를 가볍게 뜰 수 있는, 이게 우매한 어린 시인들이었다. 이 어리다는 건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인식의 단계가 어리다는 거죠. 아직까지 한국의 인식의 단계가. 김수영은 짧은 단계에 이렇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람이 어떻게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포홀한 사람이었죠. 헬리콥터가 풍선보다도 가볍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사람은 서름을 아는 사람이지만, 또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도 서름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헬리콥터가 가볍게 뜨는데 저걸 정말 서럽게 식민지를 경험하고 그 한국 전쟁의 비극을 본 사람은요 정말 서럽죠. 우리는 언제 저런 거 만드나, 나는 어떻게 저렇게 가볍게 뜰 수 있나. 이건 말할 수 없는, 정말 아메리칸 타임즈라는 시 제가 해석해 드렸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때 뭐 자전거도 만들지 못하는 세대였는데 우리나라. 아이고.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의 말을 잊고 살아왔다. 남의 말을 하여 왔으며 간신히 떠드는 목소리밖에는 못 해왔기 때문이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나라 국가 말이 없는 거. 자기 얘기예요. 24살, 25살까지 우리말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매는 거예요. 일본에 유학 갔다가 중국 가서 중국말도 배웠다가, 근데 영어에서 뻥 뚫린 거죠. 영어에서. 서름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러한 젊은 시절보다도 더 젊은 것이 헬리콥터의 영원한 생리다. 이 영원이란 단어도 니체의 영원성과 굉장히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죽어서 부활하고 또는 불교처럼 윤회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 니체의 사상은, 지금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건요, 영원이란 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원한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수만 년이 있는데 수만 년의 점으로 제가 존재해요. 여기에서, 덧한사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점으로 존재해요. 그 점을 적극적 허무주의로 아모르 파티, 사랑한다. 파티가 아니라 파티, FATI, 운명을 사랑한다. 요 점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점들을 사랑하면서 적극적 허무주의로, 난 언젠가 죽는다. 적극적으로 난 죽지만 적극적으로 살아가겠다. 자인줌 토대, 죽음으로 가는 존재예요. being toward death, 죽음으로 가는 존재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너무 많은 이 언어들을, 자기의 말을 잊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시작 노트에 보면, 나는 한국말이 서투른 탓도 있고 신경질이 심해서 원고 한 장을 쓰려면 한글 사전을 최소한 2서러모를 들춰보는데 그동안의 생각을 가다듬어 이득도 있지만 생각이 새어나가는 손실도 많다. 그러나 시인은 이득보다도 손실을 사랑한다. 이것이 역설이 아니라 발악이다. 제가 오늘 새벽까지 발악으로 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원고 2편을 보내는데요, 하나는 단행본 원고를 보냈어요. 9월 달까지 나올 간도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이라는 책입니다. 그 원고를 오늘 새벽에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일본 단어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한국말로 다 바꿔야 돼요. 자꾸. 이 김수영이 이해가 돼요. 이 한국말이 서투니까. 저는 뭐 25년은 아니지만 14년을 거기서 살다 왔어요. 얼마나 내 말 안에 있는 일본말을 끄집어 이거 긁어내려고 오늘도 사전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또 그 컴플렉스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말을 갖다 마치 이 백설기에 고명 옳듯이 장식하는 거예요. 제 글 위에다가. 그게 컴플렉스예요. 그걸 감추려고. 우리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런 것도. 나는 한국말이 서투르다.
일본말보다도 더 빨리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된 몇 차례의 언어의 이민을 나는 해왔다 이거죠. 예. 이런 그 메모들이 있죠. 이게 김수영만이 그랬냐 그거죠. 김수영 세대가 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언어권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는 일본 총독부의 문학을 읽는 거고, 하나는 미국 국무성 문학을 읽는 겁니다. 그냥 식민지 문학사예요. 식민지 문학. 김수영이 한국 60년대 문학을 봤을 때는 일본어를 모르는 해방 이후 세대는 국무성 문학을 읽는 거고, 오웰리니 뭐 이런 거, 조지 오웰이라든지. 자, 그래서 50년대 이후에 좋은 산맥에 이제 제트기나 카고보다도, 카고는 아시죠? 이렇게 둥그런 거, 그죠? 예, 이따가 사진을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군용 엄청나게 큰 거. 그래서 린드버그가 헬리콥터를 타고서 대서양을 횡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의 풍자를 그의 기차 안에서 느끼고 만다. 이게 뭐죠? 우리요, 이 한국 문화의 특성은 뭐냐면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야나기 무네오시가. 일본은 직선 문화인데, 기둥이라. 근데 한국은 이렇게 버선 그리면 위에 딱 꼬라지는 곡선이 있고, 날개 문화죠. 그래서 고구려 벽화 보면은 여성들이 이렇게 이게 옷이 아니에요. 그 날개예요. 천마총도 그렇고, 하늘을 나르는 말. 그래서 아스카 문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는 문명. 아스카 문명은 날다 비자 쓰잖아요. 그거 쿠다라 백제 문화예요. 우리 문화는 고구려나 백제나 알이 많잖아요. 그래서 박혁거센이 나는 다 알이에요. 우리가 그냥 알 문화예요. 그냥 막 설날에도 알 먹잖아요. 만두. 그 다음에 추석 때는 또 알 먹죠. 그것도 뭐죠? 송편. 알 천지에 우리 알 먹고, 이 그냥 새들의 우리 문화가 소떼 문화 이런 거다. 날아가는 이 동양의 풍자. 근데 우리가 날아가는, 한국인의 날아가는 직선이 아니라, 제트기가 아니라 곡선이라고 이렇게 쭉. 헬리콥터 그러잖아요. 동양의 풍자. 아주 풍자적이죠. 헬리콥터가 날아가는 게 곡선의 풍자죠. 여기는 비의 수직선을 그리면서 그냥 수직선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두두두두두두두두 헬리콥터 올라가면서 이렇게 비애스럽게, 슬프게 그의 서른 모양을 보면 우린 좁은 뜰 안에서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심지어는 항아리 속에서부터 내어다 볼 수 있고, 이러한 우리의 순수한 치정은 뭐죠?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랑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헬리콥터를 보는 우리의 치정이 슬픈 거예요. 막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 마음이 참 많이 슬펐습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탈출해 나왔는지, 우크라이나 가족이 한국에 왔어요 지금. 근데 여기 다니면서 막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소련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다가 훅 하고 울어요. 딸 한 명이. 지금 자기네 나라는 이런 거리가, 예전에도 우크라이나 얼마나 멋있었어요. 다 부셔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안아주고 막 우는 거야. 한국인 거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행복하게 있지만 같은 시간에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분들은 얼마나 그 치정일까, 그 머리가 복잡할까. 헬리콥터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을 짐작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야 너는 서른 동물이다. 그게 뭐예요? 한국인도 헬리콥터 같다는 거죠. 서럽게 올라가고 서럽게 내려오는 헬리콥터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보면서 동시에 이중적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건 자유롭다. 저건 비애구나. 슬프구나. 슬프게 올라가는, 저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대화체가 시에 들어갔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시대에. 지금도 드문데. 이거 왜 그래요? 연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화체가 툭툭 들어갑니다. 연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의 대사처럼 나오는 거죠. 더 넓은 전망이 필요 없는 이 무제한의 시간 위에서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진흙도 없고 진창도 없고 미련도 없이 앙상한 육체의 투명한 골격과 세포와 신경과 안구까지 모조리 낙하시켜가면서 모조리 노출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김수영이 보는 헬리콥터는요,
그냥 유리로 된 통유리 헬리콥터라고요. 어떤 헬리콥터일까요? 예, 빨리 강의 마치라는 지금 연락을 제가 박소리로 넣었는데 이런 헬리콥터죠. 즉 그 당시에 그냥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거 거짓말이 없어요. 다 보여줘요. 그냥 다. 김수영 씨의 핵심이 뭡니까? 솔직한 겁니다. 그냥 종로 상가에 가서 오입한 것까지 시에 다 써요. 아내 때린 것까지 다 써요. 그리고 계속 괴로워해요. 나는 죄인이라고. 죄야 벌이라는 시를 보면은 맞아 죽을 놈이다 내가. 네. 그래서 그야말로 과감하게 노출시켜가면서 남이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보여줘. 헬리콥터가 그 모습을 배우고 싶은 거죠. 김수영은요. 긍지와 선의가 있어요. 보여줘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없어요. 너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과 함께 손을 잡고 초동물 속에서 영위하던 자유의 정신의 아름다운 원형을, 우리 조상들은요 그냥 있었는 거 진짜 초동물, 그냥 짐승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죠? 니체의 영향이 있는 거죠. 위버맨시. 그 위버맨시를 초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초인은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휙 넘은 사람이고요. 그게 아니라 포월자예요. 이렇게 기어가다가. 그죠? 바람이라는 사람이죠. 바람일. 넘어간 사람이에요. 육바람일. 어떻게 하다가 저편으로 쓱 넘어간 사람이지 초인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어떤 영어책 보면 슈퍼맨이라고 번역해. 그것도 읽지 마세요. 초인이라고 니체 번역한 책은 읽지 마세요. 위버맨시 그냥 위버맨시라고 번역합니다. 번역이란 것은 저도 번역을 하고 통역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지만 번역이란 것은요 문자의 번역을 넘어서 문화의 번역, 영혼의 번역을 해야 돼요. 문화의 번역이에요. 다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담이라고 그냥 번역해야지 그걸 카페트라고 쓰면 큰일 나요. 카페트는 천이에요. 어떤 영어책 보면 플로우라고 번역, 이 마루예요. 플로우는요. 타탐이라고 쓰고 각주를 달아줘야 돼요. 제가 대학원에서 번역학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문화를 번역해라. 강아지 풀은 강아지 풀이라고 해야지 핫도그를 뜨거운 게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핫도그라고 그냥 번역해야 된단 말이죠. 문화라고요. 핫도그, 뜨거운 게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 초동물 세계에 이게 원형이라고요. 그건 위버맨시라고요. 넘어선 사람. 기어가서 쥐상스. 그 늪을 기어가는 기쁨, 쾌감, 쥐상스. 여기 파리 불란서어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상한 발음을 합니다. 쥐상스. 늪을 기어가는 기쁨. 그 기쁨으로 넘어간 세계가 초동물 세계죠. 너는 또한 우리가 발견하고 규정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의 내가 전하는 자유의 마지막 파편. 이겁니다. 이거예요. 너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요. 전쟁하다가 헬리콥터 돌다가 이 헬리콥터는 뭐예요? 연락하고 그 다음에 급할 때 그 다친 사람들 실어 나르고 그런 헬리콥터 전투형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두고 이거 바추카포나 이런 걸로 받으면은 떨어지잖아요. 자유의 파편. 전쟁하다가도 하고 이때 벌써 이제 혁명의 단초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하다 내가 파편처럼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스스로 겸손의 침묵을 지켜가며 울고 있어요. 예.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시대 시인들 민중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김수영은 이렇게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이 제일 낮은 단계가 짜라투스트에 보면은 제일 낮은 단계가 이 낙타의 단계잖아요. 거지처럼 굴종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그렇다고 사자처럼 불평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에서 위버맨시, 아이의 모습으로 있기를 바랬죠. 그래서 김수영 씨의 아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죠? Das Kind ist unschuld. 아이는요, unschuld ist das Kind. 아이는요, schuld. 죄의식이나 이런 게 없다고요. 원죄의식이에요. unschuld. 짐이란 뜻도 있지만 죄의식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순진무구요. 이건 좀 번역이 그렇고 영어도 innocence라고 번역한 건 좀 약간 좀 철학적이지 않아요? 더 깊이 얘기하면 원죄의식도 같이 있지 않고 아이가 죄의식도 같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펠게센
망각이에요. 언제나 잘 잊어버려요. 좋은 겁니다. 망각해도 잊어버려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9세인데 이제 몇 개월 지나면 100세가 되는데 아유, 그 치매가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온갖 고통을 다 잊어먹고 그냥 새롭게. 근데 니체가 봤던 건 뭐예요? 독일의 작가들, 교수들은 베끼는 거예요. 헤겔을 베끼고 칸트를 베끼고 망각 역이 없고 기억증에 걸려 있어요. 기억증 병에 걸려 있다. 기억이라는 병에. 온갖 걸 기억해서 베끼기에 바쁘지. 펠게센, 포게트풀니스. 망각해서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요. 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의 비기닝. 새롭게 비기닝.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게요, 기억하면 새롭게 시작 못 해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돌아가는 바퀴. 아까 나왔죠? 달나라의 장난에서. 그죠? 여기, 셀프 롤링 휠. 그죠? 아우스지. 스스로 롤랜데스 라트. 돌아가는 바퀴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처음처럼 에르스트 베베궁, 그 다음에 하일리게스 야자겐. 야, 뭐가 빠졌다. 슈펠. 아인슈펠이 빠졌구나. 놀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시는 것도 놀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보지 마시고 켜놓고 뭐 팝콘도 먹고 그러세요. 모든 게 놀아요. 공부도 노는 거고, 놀면서. 이런 단계가 아이의 단계고, 이런 단계가 이제 김수영 씨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헬리콥터의 단계이기도 하고요. 높이 떠있는 헬리콥터의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수영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뭡니까? 내가 전하는 자유의 마지막 파편에 겸손의 침묵을 지켜가며 울고 있는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침묵을 지키면서도 울고 있는가? 자유의 파편을 각오하고 있는가? 마지막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독자에게 묻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어두운 대지를 차고 이륙하는 헬리콥터처럼 이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헬리콥터처럼 비상하면서 이 시대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좋은 시대를 우리가 함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좀 너무 길고 재미없었죠? 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